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사시사철 신나게 뛰어노는 맑은 대한민국을 원하지 않습니까? 2017년 9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 브리핑룸에서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를 마치며 호소했습니다.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우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산업계의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이었습니다. 2022년까지 7조 2천억 원을 투입해 미세먼지를 2014년 배출량 대비 30%가량 줄이겠다는 내용의 이날 대책은 그러나 정부의 의지 자체도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까지 석탄화력 발전량 더 늘어. 정부는 미세먼지를 내뿜는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겠다고 공언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수급 계획 등을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 말까지 석탄 발전의 절대량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 발전소 9기의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취임 후 7기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고 수준의 배출 기준을 적용한다는 조건을 달았을 뿐입니다. 정부는 대신 노후 석탄 발전소 7기를 당초 예정보다 3년 빠른 2022년까지 차례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 임기 말 전체 석탄화력 발전소 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발전 설비 용량은 2017년 36.8기가와트에서 2022년 42기가와트로 5.2기가와트가 더 늘어났습니다. 새로 짓는 발전소의 설비 용량이 폐쇄되는 것들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 대비 석탄 발전 용량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큽니다. 산자부는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17년에 6.2%에서 2030년 20%로 확대하고 석탄 발전은 같은 기간 45.3%에서 36.1%까지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2018년 1월 기준 국내 발전원 중 1위인 석탄화력이 2030년에도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석탄화력 발전에 크게 의존하게 된 것은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을 겪은 뒤 전기 생산의 탈석유화를 추진하면서 값싼 유연탄 수입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이 추세는 최근까지 이어져 2005년 39기였던 석탄화력 발전소가 2017년 12월에는 61기로 늘었습니다. 2017년에만 충남 보령 태안, 강원 삼척 동해에서 석탄화력 발전소 6기가 새로 가동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후 발전소인 서천화력 2기가 문을 닫고 강릉 영동화력발전소 1호기가 바이오매스 연료로 전환됐지만 결과적으로는 3기가 더 늘었습니다. 석탄 발전을 중단한 3기의 설비 용량은 525메가와트지만 신규 발전소 6기의 설비 용량은 5114메가와트로 10배 가까이 됩니다. 초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배출, 건강 환경의 치명타. 석탄은 천연가스 등과 비교할 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2017년 10월 23일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고 수준의 저감 설비를 갖춘다 해도 석탄 화력 발전소는 액화 천연가스 발전소에 비해 황산화물을 100배, 초미세먼지를 4배가량 배출합니다. 석탄은 또 LNG의 2배가량 이산화탄소를 뿜어내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정부가 2017년 7월 노후 석탄 발전소인 영동 1호기를 목재 펠릿을 쓰는 바이오매스 발전소로 전환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목재 펠릿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에 비해 적지만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손민우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2018년 1월 12일 단비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목재 펠릿 사용 방식을 지적하며 말했습니다. 발전회사들이 사용하는 목재 펠릿은 페인트 등 화학물질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폐목재를 가공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펠릿을 그대로 연소했을 때 오히려 대기오염물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원래 자원순환에 도움이 된다는 게 장점이지만 현실은 동남아에서 멀쩡한 나무를 베어 수입해오는 등 정말 친환경적인지 의문이 듭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태양광 풍력같이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발전 방식에 투자하는 게 옳습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삼림바이오매스 에너지협회 관계자는 단비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손 캠페이너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목재 펠릿은 국내외 품질 기준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고체 바이오 연료만을 의미합니다. 화학물질을 함유한 폐목재나 농업 폐기물 등으로 만든 고형 연료는 바이오 SRF로 목재 펠릿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국내 바이오매스 발전소 중 바이오 SRF를 연료로 태우는 곳도 있지만 영동 1호기 연료로 쓰이는 목재 펠릿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이 유연탄과 견져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협회는 목재 펠릿 관련 민간 업체들과 공공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을 회원사로 둔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목재 펠릿의 99%를 대부분 동남아에서 수입해와 자원순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산 목재 펠릿과 가격차가 워낙 커서 발전소들도 저렴한 수입산을 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동남아는 한국보다 원재료 값이 절반 가까이 낮습니다. 선진국은 탈석탄 박차, 한국은 역주행.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들은 탈석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덴마크, 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지난 2015년 체결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오는 2030년 무렵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영국과 캐나다는 2017년 11월 독일 본에서 열린 제23차 유행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탈석탄 동맹 결성을 이끌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덴마크, 멕시코 등 총 20개국이 참여한 이 동맹은 선언문을 통해 세계 전력 생산 중 40%를 차지하는 석탄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라며 석탄을 태워 발생한 대기오염으로 매년 80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맹은 앞으로 가입국을 50개 나라 이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생일이던 2017년 4월 21일 석탄을 24시간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력을 공급하는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1882년 런던에 세계 최초의 석탄 발전소가 들어선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2015년 22%였던 영국의 석탄 발전 비중은 천연가스 발전이 늘면서 2016년 9%까지 떨어졌습니다. 영국은 오는 2025년 석탄 발전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입니다. 2003년 전체 전력 생산의 25%를 석탄 발전으로 충당했던 캐나다 역시 천연가스 발전을 늘리면서 2015년 석탄 발전 비중을 6.5%로 줄였습니다. 캐나다에서는 2018년부터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탄소 배출량 1톤당 최소 10캐나다 달러의 탄소세가 부과됩니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2022년까지 탄소세를 50캐나다 달러로 올릴 방침입니다. 탄소세를 많이 내게 될 석탄 및 석유 관련 업계는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 반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청정에너지 사업 비중 확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석탄 발전은 국민 속이는 그린워싱. 우리나라의 발전 회사들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고효율 발전과 오염물질 저감 시설 등을 내세워 석탄 발전도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017년 가동을 시작한 강원 삼척 그린파워 발전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총 2044MW 규모의 삼척 그린파워 발전소 1, 2호기를 운영하는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는 홍보 동영상에서 옥내형 저탄장, 친환경 보일러, 이산화탄소 저감 연구센터, 발전 폐수 무방류 시스템 등을 내세워 친환경 저원가 발전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문을 열게 될 강릉 에코파워, 고성 그린파워, 삼척 포스파워 발전소의 홈페이지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설비, 환경 영향 제로화 등 문구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기업이 석탄 발전의 친환경 이미지를 더 씌우는 것은 전형적인 그린워싱이라고 비판합니다. 본질을 가리는 허위 혹은 과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손민우 캠페이너는 석탄 발전은 아무리 최신 기술로 걸러낸다고 하더라도 결코 오염물질을 제로화할 수 없으며 따라서 친환경적일 수 없다며 발전소 이름에 그린, 에코 등을 넣어 초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 원인인 석탄 발전의 해악을 가리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석탄 발전사들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2017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환경부는 2014년 환경기술산업법 제16조의 10에서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2017년부터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 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친환경이라는 단어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표시나 광고 규제에 위반할 소지가 높습니다.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구체적인 근거 및 범주를 한정하여 표시 광고해야 합니다. 국제비영리기구 연합체인 유럽기후행동 네트워크는 2017년 11월 발표한 기후변화 이행지수 2018 보고서에서 한국을 60개국 중 최하위권인 58위로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수요 관리가 부족해 실제 진전된 정책은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에는 영국의 기후변화 전문 언론 클라이밋 홈이 연구기관인 기후행동 추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세계 4대 기후악당으로 지목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에 국책은행이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에너지와 교통 수요 줄이는 근본 대책 미흡.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는 낡은 경유차를 줄이고 친환경 차량 보급을 늘리는 정책도 들어 있습니다. 2005년 말 이전 제작된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 무게에 따라 165만에서 77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 지역도 수도권에서 2020년까지 충청, 동남, 광양만권까지 확대합니다. 교통 수요 관리를 위해 녹색 교통지능 지역을 지정해 노후 경유차 진입을 억제하는 방안도 시행합니다. 또 2022년 말까지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하이브리드 차,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을 총 200만 대 보급하고 전기 수소차 충전소를 총 1만 310기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 차량에는 보조금을 주고 오염물질 배출 차량에는 부담금을 물리는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도 2019년까지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9.16 대책이 에너지와 교통 수요를 줄이려는 근본적인 대책 면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기후환경연구센터장은 에너지 정책을 보면 소비 자체를 줄이겠다는 정책 얼개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간의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 정책이 도리어 전력 수요를 늘려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유럽이나 미국 서부 지역처럼 재생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전기차를 쓰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력 대부분을 석탄과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기차를 구입하고 운행할 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면 대중교통 이용하라고 인프라를 투자한 것이 일정 부분 도로 아미타불이 되는 거잖아요. 에너지 믹스에서 석탄 비중이 큰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기차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지속적인 수요처가 되는 거죠. 조 센터장은 또 국민 세금을 쓰는 기본적인 로직이 달라져야 한다며 도로를 적게 만들어야 자동차도 덜 이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들이 도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는 겁니다. 그는 또 대기오염 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절히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나 석탄화력 발전소처럼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수록 수익을 얻는 쪽에서 비용을 더 부담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배출 부과금 징수에 붙은 다양한 유예나 면제 조건을 줄이고 배출권 거래 가격이 좀 더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책 설계가 뒤따라야 실질적인 감축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단비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인식했다면 더 강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선 기간에는 개인 경유차 퇴출까지 얘기했던 부분이 통째로 빠졌고 현재 휘발유보다 싼 경유 유류세를 올려 에너지의 상대 가격을 조정하는 것에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는 전기차에 필요한 전력의 45% 이상을 석탄이 공급하는 상황에서는 전체 차량 약 2,200만 대 중 전기차 비중을 높이는 것보다 차량 수를 줄이는 것이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은 2040년까지 휘발유 경유 차량 퇴출 추진. 유럽에선 기후변화 대응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내연기관차 퇴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오는 2040년까지 휘발유와 경유 차량 판매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2017년 7월 선언했습니다. 2017년 기준 세계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100% 전기 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만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덜란드 역시 2025년까지 휘발유와 경유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의 여러 도시에는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거나 통행세를 물리는 저배출 구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에서 시행 중입니다. 이 중 가장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건 영국입니다. 수도 런던의 경우 2008년 처음 저배출 구역 제도가 도입됐으며 지금은 대다수 거리가 LEG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4시간 거리 곳곳에서 카메라로 차량을 식별해 운행금지 대상 차량을 적발합니다. 배출 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은 사전에 1일 통행료를 미리 납부하거나 도로 사용 후 48시간 안에 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운행하면 벌금을 내게 되며 차량이 클수록 그리고 납부가 늦어질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3.5톤 이상의 화물차가 14일 이내 벌금을 내면 500파운드지만 이 기간을 넘기면 1000파운드를 내야 합니다.